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잘 보내셨죠? 네. 양복을 새로 샀는데 새 것 같진 않죠? 자, 오늘 향연한테 처음으로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도 유명한 강사들은 보니까 다 넥타이 안 매고 강의해야 돼요. TV 보니까. 그래서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괜찮죠? 네. 자, 176번째 향연노트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듯이.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다음에 뭐 한마디 더 넣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했는 명언입니다. 그 명언을 제가 제목으로 딴 건데, 여러분 제 향기노트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같으면 이 다음에 한마디를 뭐라고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가 더 있어요. 아무튼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한마디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이 누군가요? 나폴레옹이죠. 이 사진이란다. 이 그림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제가 써놓고 물어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네, 보통 이 작품의 이름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 이게 이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그냥 다비드가 아니고 네, 자크 루이 다비드. 역시 역사 강의하시는 분이 다르네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1801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생베르나르 협곡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프스에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은 그 나폴레옹이 궁정화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스카우트 했다고 해야 되나? 그 1800년부터 1805년까지 나폴레옹의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예술가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화가였어요. 그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이 궁정화가를 채용한 거예요. 그림으로 자기 이미지를 좋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그림은 그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대각선 구도로 되어 있죠. 말이 이렇게 대각선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대각선으로 그리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눈빛을 보면 누구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방향과 빨간 망토가 가리키는 방향이 같죠. 이게 그림만 봐도 어떤 느낌이 납니까? 돌진하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앞발을 들고 있고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고 뭐 최고의 두 번째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씨가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이름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나폴레옹 이름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이름이 한니발 장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름이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앞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하면서 이 알프 산맥을 넘었던 위대한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이름을 써놓겠어요? 나폴레옹이 같은 레벨이다 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써놓았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를 이제 가능하게 한 대혁명이 있었죠. 그 혁명 이름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섬 출신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촌놈 출신이에요. 그리고 키가 얼마? 나폴레옹 키가 얼마입니까? 150cm라고 해요. 그리고 배가 나왔어요. 그게 외모도 굉장히 몰품이었고 수학은 굉장히 잘했죠. 포병 출신이니까. 수학은 굉장히 잘했는데 외모도 몰품이었고 키도 작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시민혁명 막바지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으면서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냐 하면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왕정은 말 그대로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 그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0%의 성직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일 하나도 안 하고 90%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화나겠죠. 우리는 일하고 세금 내는데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혁명이 프랑스 시민 대혁명입니다. 그 혁명 막바지에 나폴레옹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1통령이라고, 요즘 쉽게 말하면 뭐 대통령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제1통령. 그러니까 공화정의 차이가 뭐냐, 왕정과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왕정은 세습되죠. 내 자식이 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정은 뭐냐, 국민들이 자기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그 공화정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 막바지에 나폴레옹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냐면, 그 시민혁명 당시에 시민혁명을 일으키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이탈리아,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 다 뭡니까? 다 왕정을 하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왜 싫어했겠어요? 이 프랑스가 왕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왕정도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프랑스를 쳐들어오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주변국을 막 평정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배 나오고 키 조금 하고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멋있고 위대한 인물처럼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멋있고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나폴레옹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리라고 해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다비드라는 화가를 나폴레옹이 스카웃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명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마무리 지었고 주변국을 점령하고 뭐 통일하고 이런 위대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까 제목이죠.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몇 글자가 있습니까? 지금 11글자가 있습니다. 이 11글자의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피소드를 2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말에 들어갈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폴레옹이라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데일 카네기라고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는 앤드류 카네기고 데일 카네기는 강철왕 카네기한테서 그 스토리 아십니까? 강철왕 카네기가 초시계를 들고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받았죠. 면접을 보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 50명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써볼 생각이 있느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초시계를 딱 들고 60초 안에 대답하는 사람을 뽑겠다. 라고 했죠. 몰래. 이때 유일하게 데일 카네기가 예스 했다는 겁니다. 이 주문이 보통 어려운 주문이 아니죠. 급여는 없다.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 내가 50명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그 사람들 인터뷰에서 네가 책을 써볼 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60초 내로 대답한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마음속으로 공개한 건 아니죠. 근데 데일 카네기가 유일하게 예스 한 거예요. 60초 안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 50명을 소개시켰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으로 썼어요. 그 수많은 책을 썼죠.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뭐 스피치 뭐 이런 책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아직도 인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쇄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전 세계에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사후까지도 인쇄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인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그때 예스 한 게 인생의 큰 벼락이었죠. 근데 예스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그 사업을 할 때 우리로 치면 IMF가 왔다는 거죠. 미국으로 치면 대공황이 왔었던 거죠. 그 대공황에서 전 세계가 막 힘든 거예요. 구조조정 망하고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하고 이런 시기에 이 사람도 힘들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죽으려고 강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사업도 힘들고 하니까 죽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문에 있던, 이 사람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연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주고 죽지 뭐 하고 이제 1달러를 꺼내서 줬습니다. 줬는데 이 사람이 연필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나 죽으러 가는데 연필 받아요? 안 받아요?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달러만 주고 그냥 죽으러 계속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고맙다고 할 텐데 따라오면서 계속 연필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연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또 계속 따라오면서 그럼 돈 받아가라고. 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연필 받아가라고.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연필을 판 사람이 우리 왜 시내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왜 이렇게 바퀴 달린 그 판자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있죠. 다리가 없는 분들, 고무 같은 거 씌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따라오면서 이 사람이 연필을 받아가든지 돈을 받아가든지 하라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 연필을 받았다고 해요. 연필을 받는 순간 뭐 했다? 죽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연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연필을 받았고 자살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이제 이런 명언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참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학원 갈 돈이 없어서 비가 냈는데 뇌물을 만났다. 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아무튼 환경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환경 탓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겠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겁니다. 그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못 쓰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꿀까 말까 하고 이렇게 버려진 우물이었어요. 물을 길에다 쓰는 우물이 아니고.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그 빈 우물에 빠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우화인데 그 우화 제목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겠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포기를 하고 이 우물도 메꿔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묻어줄 겸.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나귀가 빠졌는데 그냥 묻읍시다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흙을 퍼붓기 시작했죠. 한참 흙을 퍼붓다가 보니까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당나귀가 묻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나귀가 멀쩡하게 살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흙 한 삽 떠넣으면 등으로 막 틀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 바닥에 떨어진 흙을 발로 막 밟아서 다지고 떨어뜨리고 다지고 떨어뜨리고 다지고 이러면서 살아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당나귀를 구해주고 이제 같이 살았다. 이런 우화입니다. 여러분이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당나귀가 똑똑할 것 같아요? IQ가 말이 똑똑할 것 같아요? 당나귀 IQ가 말보다 25배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나귀를 우습게 보는데 당나귀가 말보다 IQ가 25배 높고요. 당나귀가 지구력이 또 말보다 세고요. 또 당나귀가 물은 뭐 말이나 이 소보에 반도 안 먹어도 버틴대요. 그러니까 맨날 짐 싣고 험한 길 갈 때는 우리가 말 이용하지 않고 뭐 이용해요? 당나귀를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외모가 좀 허술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짐승조차도.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쨌거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남더라라는 겁니다. 환경이 죽을 환경이었지만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남더라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아까 나폴레옹이 했던 말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상황에 지배당할 상황이라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상황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게 알프스도 넘고 정복도 하고 그렇게 위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벌 때는 돈 벌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못 벌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가 잘 안 돼요. 다 상황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만들 생각을 하시는 분 만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학교에서 반장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반장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막 선거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공부한다고 반장 하려는 애들이 잘 없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대요. 앞에 후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반장 할 사람 그러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된대요. 왜? 나머지 사람 다 뒤로 가니까. 자동 반성이 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상황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만 상황을 만들면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보면 5%에서 10% 사이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보면 처한 상황을 만들면서 살더라는 거죠.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처해진 상황에 맞게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진 환경에서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오는 거죠. 평생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은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가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을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까 그 나폴레옹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 다비드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고 역동적인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폴레옹이 알프 산맥을 넘어갈 때 모습은 어땠느냐 하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길을 안내해주는 농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노새예요? 사실은 나폴레옹이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앞장서서 알프 산맥을 넘어가면서 나를 따라라 진군하라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병사들 다 보내놓고 날씨 화창한 날 길 한 대꼬리 당나귀 잡고 넘어가는, 길을 잘하는 그 당나귀 잡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넘어간 거죠. 그 그림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키가 작고 뚱뚱한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려야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믿고 따라올 거기 때문에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아까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왕정을 없애려고 일어났다고 했죠. 근데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자기가 황제가 되자고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관식 그림이죠. 이 대관식 그림도 다비드 보고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 이 대관식 그림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한 200여 명의 하객이 와 있고 이 가로 길이가 10m가 넘습니다. 그림이. 다비드가 그린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고 이게 나폴레옹이고 이 사람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입니다. 이 조세핀도 보면 나폴레옹 상사의 와이프였죠. 애인이었나? 애인이었습니까? 애가 둘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 자기보다 6살이나 많아요. 근데 굉장히 미화해서 이제 두 손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왕관을 받고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 교황은 열받아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한 이유가 뭐예요? 황제를 없애자고 했는데 지가 권력을 잡으니까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황제 대관식을 연 거예요. 실망스럽겠죠.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요청을 하죠. 이런 사람 온 것처럼 그려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보면 이게 나폴레옹의 어머니고 실제 인물들을 대상으로 실제 참상한 것처럼 이 그림을 가짜로 그리게 됩니다. 뭐예요? 상황을 역시 만들었죠. 자기가 위대한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겠습니까? 거짓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 선생님도 계신데 역사를 보면 거짓으로 상황을 만든 인물들 중에 말로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죠. 말로가 혹시 좋게 죽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존경받는 인물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봐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독재를 하거나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법을 고치고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존경받는 인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거꾸로 내 말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앞으로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정체성 찾기 할 때 다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물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미래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단 뭐 하지 마시라? 거짓 상황은 만들지 마시라. 176번째 항해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